비오는 섬 69의 박인옥은 며느리가 탄 차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여기 남으세요. 전화 드릴게요. 잠깐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차는 빗속에 사라졌습니다. 우산 하나 없이 거센 바람과 빗줄기 속에 홀로 남겨진 인옥. 손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습니다. 그건 잠깐의 기다림이 아니라 완전한 버림이었죠. 평생 가족 하나만 믿고 살아온 여자가 결국 며느리의 손에 버려졌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 위로 인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너흰 모르지? 이 섬이 누구 건지. 그날 버려진 여자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비 오는 날 며느리가 나를 섬에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여기 남으세요. 그 말투가 아직도 귀에 박혀 있습니다. 마치 쓰레기 정리하듯 그렇게 단호했습니다. 나는 박인옥, 1956년생으로 지금 69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생선 손질하고 반찬 장만해서 애 키우고 시댁 보필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15년 전 56살 때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떠났고요. 그 뒤로는 자식이 곧 노후다 그 신앙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명절 때마다 아들이 말했죠. 명절엔 우리 엄마 집 와야지. 엄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 말하던 아들이 2009년 29살에 결혼하더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며느리 밑으로 깔렸습니다. 며느리 윤다영. 1982년생으로 지금 43입니다. 서울서 나고 자란 여자예요. 요즘 애들 말로 센 여자죠. 말끝이 늘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속으론 수없이 똑같이 받아쳤습니다. 너는 요즘 세상 핑계로 예의까지 팔아먹냐? 하지만 입 밖으로는 못 내뱉었습니다. 아들 볼 낯이 없어서요. 나는 지금 충남 보령 인근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에 있습니다. 섬이라고 해도 예전부터 관광객들 들어오는 그런 데는 아니고 갯벌 냄새가 훅 끼치고 비 온 다음이면 바람에 비린내가 살짝 썩은 막까지 섞여 올라오는 곳입니다. 어촌 사람들은 저긴 지금 개발 들어간대. 육지 다리 놓이면 돈 된다더라 하고 수군거리는 곳이죠. 예전엔 할아버지들, 아버지들이 조개 캐고 낚시하던 자리였고요. 우리 세대한텐 바다 밭이었습니다. 요즘 말로는 해양 레저 단지 예정 부지래요. 사람들은 그냥 리조트 땅이라 부릅니다. 며느리 다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돈 얘기하시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부담돼요. 내가 언제 돈 달라 그랬냐? 아니요. 그럼 병원비는요? 재활비는요? 보험도 다 썼잖아요. 계속 우리만. 그때 알았습니다. 아들 무릎 수술 이후 나는 짐이 됐다는 걸요. 결국 차에서 나를 내리더니 며느리가 우산을 접었습니다. 비 맞으라고요. 대놓고 어머니 여기 계세요. 전화 드릴게요. 잠깐이에요. 그리고 차는 등만 반짝이고 갔습니다. 섬 안쪽 공사 펜스 너머로 꺾여 들어가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이게 잠깐이면 사람이 이렇게 떨리냐? 손이 떨렸습니다. 빗방울이 아니라 겁 때문이었습니다. 갯바람이 옷 속까지 파고드는데 그 떨림이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는 걸 나는 누구보다 알았죠. 이건 버림이었습니다. 완전히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너흰 모르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섬 리조트 부지 내 이름으로 돼 있다는 거.
빗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죠. 손바닥을 펴서 빗물을 받아봤습니다. 차갑고 맑았습니다. 그 물결 위로 내주름진 손이 비쳤습니다. 69회를 살아온 손, 생선 비늘 벗기고 시댁밥 지어 올리고 아들 기저귀 빨던 손이죠. 이 손이 지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공사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천막이 펄럭이고 자재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내 이름이 박힌 땅 서류가 있을 겁니다. 며느리 다영이는 몰랐을 겁니다. 내가 그 서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요. 3년 전 그날 병원 복도에서 다영이가 달콤하게 속삭였던 그 말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요. 어머니 이름으로 잠깐만 넣으면 돼요.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어머니도 노후에 용돈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난 순진했습니다. 며느리가 효도라는 단어를 쓸 때 진짜 효도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건 미끼였습니다. 내 이름을, 내 도장을, 내 통장을 가져가기 위한 달콤한 미끼였죠.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비냄새, 갯벌 냄새, 그리고 그 안에 섞인 쇳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공사장 자재에서 나는 녹슨 철 냄새였습니다. 이 섬 전체가 공사 중이었죠. 리조트가 들어선다는 땅, 내 이름으로 된 땅, 버렸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너희들 실수야.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였습니다. 아니, 화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 그 말이 가슴 밑바닥에서 솟구쳤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짐 취급받지 않고요.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있다면 그건 내가 지켜야 했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하늘이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바다 쪽은 더 어두웠습니다. 물때가 빠지고 있었는지 갯벌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검은 흙이 질척거리며 펼쳐진 그 풍경은 마치 내 인생 같았습니다. 물이 빠진 자리,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밑에 조개도 있고 개도 있고 살아있는 것들이 숨어 있는 자리. 나도 아직 살아있어.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떨림이 멈췄습니다. 이제 떨림이 아니라 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갈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죽지 않는다. 이대로 죽지 않는다. 그 순간 어디선가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돌아온 건가? 아니면 다영이가 마음을 바꿔 다시 온 건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죠. 하지만 차는 공사장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있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속에서 흐릿하게 번졌다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혼자였습니다. 그래, 누가 오겠냐? 나 같은 늙은이 찾으러.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저앉으면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누구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아들, 이미 나를 버린 아들한테? 며느리, 나를 여기 버리고 간 며느리한테? 경찰? 뭐라고 말하죠? 며느리가 저를 섬에 버렸어요라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떨림 속에서 이상하게도 희미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3년 전 병원 복도에서 며느리가 건넨 서류 봉투.
그 안에 들어있던 땅 서류, 그리고 그 서류 맨 아래 적힌 작은 글씨, 소유자 박인옥.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내 무기가 될 줄은요. 며느리와 그 사람들이 날 버린 이 섬이 사실은 내 것이라는 걸요. 이 아이러니가 웃겼습니다.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입 밖으론 한숨만 새어나왔습니다. 좋아. 어디 두고 보자.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빗속에 그냥 서 있지 않았습니다. 천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를 피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시간도요. 이 싸움을 어떻게 시작할지, 어떻게 이길지 말입니다. 천막 밑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고 빗물이 천막 틈새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입 밖으로 흘러나온 말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며느리한테 당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았습니다. 조금씩 느꼈죠. 하지만 외면했습니다. 아들이 불쌍해서요. 그 일의 시작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2년 겨울이었습니다. 아들 진욱이가 병원에 누워있던 그의 겨울. 당시 진욱이는 42이었고 나는 66이었습니다. 왼쪽 무릎이 산산조각 나서 철심을 받고 일은 못 나가고 대출은 쌓이고 병원비만 매달 100만 원씩 나갔습니다. 보험은 한도가 찼고 재활치료비는 보험 적용도 안 됐죠. 진욱이가 침대에 누워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끝났나 봐. 나는 손등을 꾹 눌러줬습니다. 아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 너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엄마,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다영이도 힘들어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다영이 이름이 나오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힘든 내색을 절대 아들 앞에서 안 했거든요. 항상 나한테만 했죠. 어머니, 이거 언제까지 이래요? 어머니, 우리도 애들 키우는데 솔직히 부담돼요.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아들한테까지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다영이가 나를 복도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깔려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환자 호출 방송, 그 모든 소음 속에서 다영이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업 얘기 하나 드릴게요. 사업. 이 며느리가 제일 좋아하던 단어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다영이는 늘 저 사업할 거예요. 사업으로 성공할 거예요.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지금 해양 관광 특구 들어와요. 보령 쪽, 리조트, 마리나, 요트 계류장 이런 거. 거기 땅이 하나 나와요. 근데 명의를 좀 나눠놔야 세금이 줄어요. 나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솔직히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뭔 소리냐? 그냥 쉽게 말해봐. 어머니 이름으로 잠깐 넣으면 돼요.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대신 우리도 혜택 보고 어머니도 노후에 월세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드시는 용돈. 진짜 효도라니까요. 그때 며느리 다영이는 효도라는 말을 아주 부드럽게 꿀처럼 혀끝에 얹었었습니다.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마치 사탕을 권하듯이요. 나는 그 단어에 약합니다. 우리가 젊던 시절엔 효가 도리어치 거래가 아니었거든요. 부모 봉양은 당연한 거였고 자식이 부모 뒷바라지하는 건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효도도 해주는 것, 베푸는 것이 됐죠. 월세처럼 나온다. 노후 용돈 그건 내 가슴에서 가장 약한 곳을 찔렀습니다. 나도 이제 내 손으로 돈 못 벌잖아. 그러니까요, 어머니. 이건 그냥 이름만요. 아무 일도 안 하셔도 돼요. 서류만 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금도 절약되고 어머니는 나중에 그 땅에서 나오는 수익 일부를 받으시는 거예요. 진욱 씨 재활비도 해결되고요. 아들 재활비.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진욱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던 아들. 42인데 아직도 어린애처럼 눈물 글썽이던 얼굴. 알았어. 그럼 뭐 하면 되는데? 등본이랑 인감 도장이랑 통장 사본 좀 주세요.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요.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며느리한테 줬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봉투 속에서 등본을 꺼냈고 빨간 도장함에서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통장은 거실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걸 찾아냈죠. 그걸 다 봉투에 넣어서 며느리한테 건넸습니다. 아들 앞에선 내색도 안 했습니다. 진욱이가 물었을 때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 엄마가 알아볼게. 엄만 늘 나 때문에 고생해. 그 말 들었을 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내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그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그래도 아직 엄만데 이 정도도 못하겠냐? 그런데 그날 밤 며느리 다영이의 눈빛이 내게서 떠났던 걸 지금은 기억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영이는 나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종이를 봤습니다. 인감도장을 봤습니다. 통장을 봤습니다. 그걸 받아들고 가방에 넣을 때 다영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던 것도 기억납니다. 나는 그걸 그때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못 봤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 눈빛을 못 봤지? 가슴을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내 심장인지 후회의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천막 밑에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지금 2025년 오늘 그 명의만 빌린다던 땅. 그게 바로 지금 나 혼자 버려진 이 섬 한복판에 올라가는 리조트 부지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며느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잠깐만 빌린다는 말도, 나중에 돌려드린다는 말도, 용돈 나온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여기 계시면 돼요.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어쩌면 그건 이런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가 이제 어머니 자리예요. 어머니 이름으로 된 땅이니까 어머니는 여기 묻히는 거예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빗물이 차가웠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건 며느리의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산된 거였습니다. 나를 이용하고 나를 버리고 그리고 내 이름을 써먹는 것까지요. 두고 봐라.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 아픔이 나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천막이 펄럭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비명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막끈을 더 꽉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내 이름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내 땅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 다영이한테 보여줘야 했습니다. 늙은이라고 만만하게 본 게 너희 실수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비는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졌고 시계를 보니 오후 5시가 넘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에 먹은 국밥 한 그릇이 전부였는데 벌써 10시간도 넘게 굶은 셈이었죠. 하지만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이 섬은 완전히 어둠에 잠길 겁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공사장, 사람 하나 없는 섬, 그 안에 나 혼자 남겨질 거라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입 밖으로 나온 말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손을 비벼봤습니다.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옷도 다 젖어서 몸에 달라붙었고요. 이대로 밤을 보내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공사장 입구 쪽에서 하얀 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군청 차량이었습니다. 녹색과 흰색으로 칠해진 관공서 차 특유의 색깔이었죠.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렸습니다. 우산을 쓴 여자였습니다. 키가 작았고 몸집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천막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심장이 확 조여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25대 우리 집 얹혀 살며 반찬 퍼가던 아이. 우리 막내 옳게 될 뻔했던 애. 아들 진욱이가 한때 같이 살겠다던 그 여자애. 박소연. 1984년생으로 지금 41입니다. 아들과 결국 결혼 못하고 헤어졌던 첫사랑이었죠. 내가 밀어낸 아이였습니다. 2009년 그때 소연이는 25이었고 진욱이는 29이었습니다. 둘이 결혼하겠다고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너 가진 것도 없고 집안 복잡하고 빚 있다며? 우리 아들 발목이나 잡지 마라. 그 말을 내가 했었습니다. 내 입으로, 내 혀로, 내 젊은 날의 오만으로요. 소연이는 그날 울면서 나갔습니다. 진욱이도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었죠. 하지만 결국 헤어졌습니다. 아들이 엄마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진욱이는 다영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 소연이가 지금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여물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계세요?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군청에서 나왔어요. 여기 불법 임시 거주시설 신고 들어와서요. 혹시 안전 문제 있으면 대피 안내하려고 왔는데 설마 어머니실 줄은 몰랐어요. 나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이런 꼴로 있다니. 며느리한테 버림받아서 섬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니. 그냥 잠깐 같지 않은데요. 옷 다 젖으셨잖아요. 추우시죠? 소연이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올 거니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버린 아들을요. 소연이는 한참 나를 보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드님은 안 옵니다. 뭐라고? 차 이미 나갔어요. 배 타고 나갔어요. 선착장에서 봤어요, 저. 오후 1시쯤이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데 가슴 안쪽이 찢어졌습니다. 1시. 며느리가 나를 여기 내려놓고 간 게 정오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만에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간 겁니다. 나를 버렸다는 거니? 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소연이는 우산을 내 머리 위로 더 기울여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차로 가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싫어. 나 여기 있을 거야. 왜요?
여기가 내 땅이라고. 그 말이 나오자 소연이의 눈빛이 번쩍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 섬 어머니 땅이 맞아요? 나는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영이가 그랬어. 노후 용돈 생긴다고. 내 이름으로 해준다고. 소연이의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뭔가를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리조트 사업, 어머니 허락 없인 못하는 건데요? 그게 무슨 소리니? 법적으로 소유주가 어머니시면 이건 마음대로 못해요. 개발허가, 건축허가 다 소유주동에 있어야 해요. 이 상태로 공사 들어가면 다 걸립니다. 개발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서류만 진짜 어머니 이름이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 찰컥하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지금 뭐라 그랬어? 어머니가 사인 안 하시면 이 땅 아무도 못 건드려요. 며느리분도 그 누구도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무력하다고 생각했던 건 착각이었다는 겁니까? 내가 힘이 있었다는 겁니까? 며느리가 나를 여기 버린 이유가 단순히 버리려고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럼 다영이가 나를 여기 두고 간 건 어머니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소연이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어머니가 정신없는 상태에서 서류에 도장 찍게 만들려고요. 그럼 나중에 어머니가 동의하셨어요 라고 하면 되니까요. 혹은 더 나쁜 경우엔 소연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뭔지. 나를 죽이려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연이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이 상황이 단순히 버림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싸움이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없애려고 했고 나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소연아, 내 어머니, 나 좀 도와줄래?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 남한테 도움 청해 본 적 없었습니다. 혼자 일해서 혼자 먹고 살았고 혼자 애 키우고 시댁 모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혼자서는 안 됐습니다. 소연이는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그 단단함이 내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응? 이번엔 제가 안 물러납니다. 예전처럼 어머니 말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소연이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16년 전 울면서 우리 집을 나가던 그 어린 여자애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한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번엔 나도 안 도망간다. 비가 다시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연이가 우산을 받쳐주고 있었고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 아직 싸울 이유가 생겼습니다. 가요. 군청으로.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등기부 등본부터 떼봐야 해요. 그리고 며느리분이 뭘 했는지 정확히 알아봐야 해요. 나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버텼습니다. 이제 쓰러질 순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소연이 차로 선착장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는 10분쯤 걸렸고 다시 차로 갈아타서 군청까지 10분 더 갔습니다. 소연이는 히터를 최대로 틀어줬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왔지만 몸속 깊은 곳의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날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소연이가 운전하면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됐으니까요. 군청 건물은 낡았습니다. 3층짜리 회색 건물이었고 입구엔 보령시 서천 출장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나를 2층 민원실로 안내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했고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서 그런가 봅니다. 소연이는 자기 책상으로 나를 데려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세요. 나는 번호를 불렀습니다. 소연이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뭔가가 떴습니다.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나는 잘 안 보였습니다. 돋보기를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졌죠. 어머니, 제가 출력해 드릴게요.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소연이가 그걸 내 앞에 놓았습니다. 땅 등기부 등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이름, 소유자 박인옥, 지분율 100%, 소재지 충청남도 보령시 외연도리산 47번지 일대. 나는 손등이 덜덜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진짜 내 거네. 네, 어머니 거예요. 100% 단독 소유예요. 근데 왜 나는 몰라? 왜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했어? 모르게 한 거죠. 소연이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3년 전 며느리분이 명예 나눠놓자고 했죠? 사실은 나눠놓은 게 아니라 다 어머니 이름으로 해놓은 거예요. 아예 어머니 단독으로요. 투자자들 명의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어머니 이름만 있어요. 그게 나한테 좋은 거 아니냐? 좋죠. 겉으로만 보면요.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근데 소연아, 궁금한 게 있어. 왜 하필 내 이름으로 했을까? 다영이 이름으로 하면 되잖아. 소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분 이름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예요. 근데 어머니 명의로 해두면요?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상속은 증여보다 세금 훨씬 적고 자연스러우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해요. 할머니가 평생 모은 땅 물려받았다.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만약 개발하다 문제 생기면요. 법적 책임도 소유주인 어머니한테 가는 거고요. 게다가 어머니는 나이 드시니까 위임장 만들기도 쉽고 치매 같은 걸로 의사 능력 없다고 하면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도구예요. 세금 회피 도구, 법적 책임 떠넘기는 도구, 그리고 나중엔 소연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없애버릴 도구. 네. 숨을 삼켰습니다. 위임장, 사인, 의식 없는 노인, 그리고 섬에 버려진 나. 지금 나 여기 버려둔 거 혹시 맞아요. 어머니를 의식 흐린 상태로 만들어서 서류 처리하려던 거예요. 혹은 더 나쁜 경우엔 사고사로 만들고 상속 처리하려고요. 그럼 깔끔하게 합법적으로 땅이 넘어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네. 그 말이 등뼈를 타고 올라오자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에서 툭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믿음이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물 드세요. 소연이가 종이컵에 물을 따라줬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물이 겨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이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이 리조트 개발 사업 투자자 명단이에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화면에 이름들이 떠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들도 있었고 개인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투자자 강민수, 투자 지분 35%, 연락처 서울시 강남구 소재 부동산 개발 컨설팅 회사. 이 사람이 누군데? 며느리 분 남자예요.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 분이 바람 피우는 남자예요. 이 사람이랑 이미 2년 넘게 만나고 있어요. 소연이가 화면을 조금 더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에요. 이 개발 사업의 실질적 주인이에요. 무슨 소리냐? 이 리조트 개발은 SPV 개발사라는 회사가 하는 건데요. 강민수가 이 회사에 돈을 대는 실제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 전체가 이 사람 손에 있는 거죠. 소연이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거 보세요. 3년 전에 어머니가 서명하신 서류 목록이에요. 소연이가 서류를 더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뭔데? 3년 전에 어머니가 서명하신 서류 목록이 여기 있어요. 등본, 인감, 통장 사본만 넘긴 게 아니에요. 여기 토지 사용권 계약서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계약은 장기 토지 임대 및 개발 위임 계약이에요. 건축허가 신청할 때 꼭 필요한 문서라 어머니 서명이 있으면 사실상 개발 진행은 합법처럼 보이죠. 그게 뭔데? 쉽게 말하면 땅 소유는 어머니 거지만 그 땅을 개발할 권리는 이미 개발사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서명하신 순간에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그런 것도 줬어? 어머니는 모르셨을 거예요. 며느리분이 명의만 빌려달라고만 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SPV 개발사라는 회사의 토지 사용권을 넘기는 계약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개발사 실제 투자자가 소연이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강민수예요. 며느리분 바람 피우는 그 남자요. 그럼 이미 내 땅은 소유권은 아직 어머니 거예요. 근데 개발권, 사용권은 이미 저들한테 넘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저들은 소유권까지 노리는 거예요. 완전히 빼앗으려고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다고? 우리 진욱이 놔두고? 다영이, 딴 남자 있다고? 소연이가 화면을 한 번 더 넘겼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다영이와 모르는 남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4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다영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다영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얼었습니다. 내 집 식탁에서 나란히 앉던 며느리 얼굴이 다른 남자 어깨에 닿아 있었다니. 세상이 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이 강민수라는 사람 계정이에요. 며느리분은 사진을 비공개로 해뒀는데 이 남자는 공개했더라고요. 사진 날짜 보세요. 사진 밑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15일. 2년 전. 네. 이미 그때부터예요. 순간 지난 설날이 떠올랐습니다. 다영이가 휴대폰을 보며 빙긋 웃던 모습. 화면에 떴던 자기야, 그 이름. 나는 그게 진욱이한테 보내는 애칭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게 우리 아들한테 보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집에 있으면서 우리 밥 먹으면서 우리 명절 세면서 딴 남자랑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 진욱이는 아들은 알까? 소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군청 직원 숙소에서 잤습니다. 소연이가 빈 방을 내줬습니다. 침대는 딱딱했지만 섬 천막보다는 나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다영이가 다시 올까? 아들은? 아니면 이대로 끝일까?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쯤 소연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식사하셔야죠. 소연이가 죽을 끓여줬습니다. 호박죽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맛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챙겨준다는 게 고마워서였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나한테 죽을 끓여준 적 없었거든요. 죽을 다 먹고 나니 10시가 넘었습니다.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섬 다시 가보실래요? 혹시 며느리분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같이 가 있을게요. 그래야겠지. 우리는 차를 타고 선착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비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물때가 빠져서 갯벌이 드러났습니다. 섬에 도착하니 정오가 조금 넘었습니다. 공사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우리는 천막 근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배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들일까? 진욱이가 나를 찾으러 온 걸까? 혹시 어제 소연이가 연락했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진욱이 왔나? 입 밖으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소연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배가 선착장에 닿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다영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서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뒤로 정장 입은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40대 중반쯤, 한 명은 5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안 왔구나. 진욱이. 며느리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갯벌 위에서 딱딱 울렸습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글라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어디 계셨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따지는 목소리였습니다. 군청에 있었어. 아, 그러셨군요. 다영이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이제 일 끝내시죠. 어제 못하신 거. 40대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접이식 테이블을 펼쳤습니다. 의자 2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노란 포스트잇이 여러 군데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도장, 여기 서명, 여기 지문.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소연이가 내 팔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여기 앉으시면 돼요. 다영이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다영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찰나였지만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 아들 목소리도 못 들었어. 전화도 없었어. 어제도 오늘도.
다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지금 여기선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뭐라고?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땅은 개발사로 넘어가고요. 그 대가로 나오는 보상금에서 어머니 앞으로 월 얼마씩 나와요. 편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게 좋아서 명예 맡으신 거잖아요. 서로 좋은 거죠. 보상금, 월 얼마씩? 그 말들이 귓속으로 들어왔지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를 파는 거야. 어머니, 그렇게 구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합리적으로요. 40대 남자가 서류를 내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입니다. 지문만 찍으시면 됩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사인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지문, 연세가 있으니 사인 어렵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치매 할머니처럼요. 너희들 나 죽이려고 데려온 거냐?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건데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그 단어가 귓속을 때렸습니다. 우리. 그 우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며느리. 저 남자들. 그리고 우리 진욱이는?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40대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시간 없습니다. 그냥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남자 손이 내 손목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이가 확 막아섰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강압적 계약 체결은 무효입니다. 지금 다 녹음되고 있어요. 소연이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40대 남자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50대 남자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녹음이요? 그거 법적 효력 없어요.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한 거잖아요. 증거 자료로는 충분해요. 소연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50대 남자 쪽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친밀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50대 남자가 며느리 어깨를 툭 쳤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오늘 아니면 내일이야. 그 말투, 그 손짓, 나는 알았습니다. 너, 저 남자랑.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셔도 돼요. 내가 물었다. 너 저 남자랑 뭐냐? 사업 파트너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빛이 말해줬습니다. 저건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소연이가 보여준 사진 속 그 남자였습니다. 강민수, 우리 진욱이 놔두고 딴 남자 만나면서 나한테까지 이런 짓을 한 거냐? 며느리가 선글라스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생각 잘하세요, 어머니. 배가 떠났습니다. 며느리도 남자들도 떠났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한텐 이제 아들은 없는 거냐? 그 말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소연이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끝 아니에요. 하지만 내겐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딴 남자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였습니다. 며느리가 탄 배가 멀어졌습니다. 하얀 물거품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소연이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소연아, 나 이제 어떻게 해?
아직 끝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사인 안 하셨잖아요. 그럼 아직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은, 우리 진욱이는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만 왔습니다. 딴 남자랑 같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나를 포기한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또 배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왔나? 소연이가 일어섰습니다.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뒤에 계세요. 배가 다가왔습니다. 작은 배였습니다. 아까 며느리가 탄 배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어부들이 타는 배 같았습니다. 배가 선착장에 닿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내렸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왼쪽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진우가 아들이었습니다. 내 아들 박진욱이었습니다. 45살 내 아들이 목발 짚고 거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들한테로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왜? 우리 아들이 왔잖아. 확인부터 해야 해요. 소연이가 진욱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연이 몸이 굳었습니다. 박진욱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6년 만이었습니다. 25에 헤어진 남자. 진욱이도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아? 소연이에요. 소연이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나는 옆에서 그걸 봤습니다. 내가 왜 여기? 진욱이가 소연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에 놀라움, 당황,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군청 공무원이에요. 어머니를 우연히 만났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소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차가움 뒤에 다른 게 있다는 걸요. 소연이는 지금 자기를 버렸던 남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쫓아냈던 바로 그 어머니를 돕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욱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연아, 나는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먼저 하실 말 있으시잖아요. 소연이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 속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소연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연아, 괜찮냐? 네, 괜찮아요, 어머니.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연이는 나를 위해 참고 있었습니다. 진욱이가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목발 소리가 갯벌 위에서 툭툭 울렸습니다. 가까이 오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척했습니다.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을 보는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진욱이가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연을 봤습니다. 소연아, 내가 우리 엄마를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고맙다. 저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한테 하세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딱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진욱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엄마, 왜 어제 안 왔냐? 왜 오늘도 다영이랑 안 왔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대답해. 진욱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서 있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꿇으려고 했습니다.
다리가 안 좋아서 제대로 못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진우가, 나는 달려가서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아들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됐어. 일어나. 다리 안 좋잖아. 안 돼요. 엄마한테 말해야 해요. 진욱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 판짝이 원래 나도 같이 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3년 전에 엄마 이름으로 땅 산 거 나도 알고 있었어요. 다영이가 말했을 때 나도 듣고 있었어요. 병실에서요. 그리고 동의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어? 네. 다리 다치고 나니까 솔직히 엄마가 짐처럼 느껴졌어요. 다영이가 이렇게 하면 우리도 살고 엄마도 편하다고 했을 때 나는 그냥 고개 끄덕였어요. 그럼 나를 섬에 버리는 것도 들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었고 아무 말 안 했어요.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아서요. 내가 그랬냐? 나는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아들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목발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내 자식이냐?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나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 아니에요. 나는 정말 몰랐어요. 다영이가 그냥 잠깐 떨어져 계시라고만. 거짓말하지 마. 내가 들었다며. 내가 동의했다며. 진욱이가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마에서 피가 났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미안해요. 나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너까지구나. 소연이가 내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어머니, 나는 이제 정말 혼자네. 정말 아무도 없네. 그때 뒤에서 진욱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근데 나 이제라도 왔잖아요. 나는 돌아봤습니다. 진욱이가 피 흘리는 이마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뒤늦게 정신 차렸어요. 어제 다영이가 어머니 혼자 두고 왔다고 말했을 때 나도 모르게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다영이가 또 섬 간다고 했을 때 나는 따라가려고 했어요. 근데 다영이가 말했어요. 당신은 필요 없어. 방해만 되라고요. 진욱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당신은 필요 없다. 부부인데 왜 그런 말을 하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요즘 다영이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요. 통장도 서류도 계획도 다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한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이었는지. 진욱이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나 이제라도 엄마 편이에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나는 아들을 봤습니다. 피 흘리는 이마, 떨리는 어깨, 엎드린 등. 45살인데도 아직도 어린애 같은 내 아들. 어머니, 아드님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며느리분이 아드님도 배제한 거예요. 투자자 명단에 아드님 이름 없었잖아요. 처음엔 부부가 같이 계획했는데 중간에 며느리분이 강민수라는 남자 만나면서 아드님도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엄마 찾는 거야? 본인도 당했으니까? 진욱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나는 진짜 뒤늦게라도 정신 차린 거예요.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한참 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늦었어. 엄마, 나는 내가 없어도 살 거야. 이제는 소연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끝이 아니에요. 나도 알아. 끝이 아니지. 이제 시작이야. 나는 갯벌을 바라봤습니다. 썰물이 완전히 빠져서 검은 흙이 드러났습니다. 그 위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처음으로 햇빛이 나왔습니다. 소연아, 내 어머니, 나 이제 안 도망가. 네, 싸울 거야. 끝까지. 뒤에서 진욱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도 도와줄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지킨다는 것. 그날 저녁, 우리는 섬에 남았습니다.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분이 다시 올 거예요. 틀림없어요. 저들은 어머니 사인이 필요하니까요. 그럼 여기서 기다리자. 진욱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목발 짚고 우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건 막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소연이가 공사장 임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비닐 의자 몇 개와 접이식 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추워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연이가 전등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차가운 불빛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대었습니다. 소연이가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왔어요. 3명이요.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강민수, 그리고 또 다른 정장 남자 하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남자 둘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우리를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진욱 씨, 왜 여기 있어요? 진욱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해요?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나도 있을 권리 있어. 권리? 무슨 권리요?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어머니, 생각 정리하셨어요? 나는 천천히 탁자 머리 쪽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못 앉았을 자리였습니다. 평생 나는 늘 구석이었거든요. 시어머니 상 때도, 제사 때도, 명절 상도요. 항상 어머님은 저쪽 앉으세요 하고 치워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여기는 내 땅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소연이가 내 왼쪽에 앉았습니다. 진욱이가 내 오른쪽에 섰습니다. 목발을 짚은 채로요. 며느리와 강민수, 그리고 정장 남자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땅, 내 거지?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대답해. 등기부 등본에 누구 이름 있어? 어머니 이름이요. 맞아. 내 거야. 강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계약이... 입 닥쳐. 나는 당신한테 말 안 했어. 강민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서 소연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다영아. 네. 이 땅에서 사업하려면 내가 직접 사인해야 하지?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연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소유주 동의 없이는 개발 허가 안 나와요. 내가 사인 안 하면? 소연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서류였습니다. 개발 못합니다. 공사 중단입니다.
인허가 전부 지연됩니다. 은행 대출 묶입니다. 손에 수십억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멸치 비린내보다 더 짙은 정적이었습니다. 강민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어르신,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 내 땅 내가 지킨다는데 그게 협박이야? 이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법적으로 내가 동의 안 한 계약이 무슨 법이야? 소연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기죄, 어르신을 속여서 서류 받아낸 거, 유기죄, 섬에 버린 거, 명예도용, 어르신 모르게 개발권 넘긴 거, 다 고소 가능합니다. 강민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진짜 그렇게 나가실 거예요? 진짜요? 우리 다 같이 잘 살자고 한 건데요. 나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네. 너랑 내 남자, 그리고 내 아들 빼고. 며느리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강민수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영 씨, 이게 무슨...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아니야. 내가 말했습니다. 너 저 남자랑 바람 피우면서 우리 진욱이 속이고 나까지 이용한 거지?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 맞지?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영아, 진짜야? 너, 저 사람이랑. 며느리가 진욱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신이랑 있어봤자 미래 없잖아요. 다리 젖골이고 돈도 없고 나도 살아야죠. 진욱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나는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진우가 괜찮냐? 엄마.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아들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운 자식이었지만 내 자식이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다영아. 네. 너 이 땅 원하냐?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협상을 합시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협상? 네. 어르신이 원하시는 금액 말씀하세요.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줄 알아? 그럼 뭘 원하십니까? 안 줘. 그게 내 대답이야. 강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르신, 이미 저희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억이 넘습니다. 어르신 혼자서 그걸 다 책임지실 겁니까? 내 땅인데 내가 왜 책임져? 내가 너희 보고 투자하라고 했어? 소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소유주동이 없는 투자는 투자자 책임입니다. 법적으로 어머니는 아무 책임 없어요. 강민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며느리도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다영아, 그리고 강민수 씨. 두 사람이 나를 봤습니다. 이 땅 나는 너희한테 안 줘. 절대로. 방 안 공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이 곧 전쟁 선언이라는 걸 모두가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니. 후회는 내가 할 거야. 며느리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강민수와 정장 남자도 따라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배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배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소연이가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진욱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는 너도 똑바로 봐. 네,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똑바로 봐. 그리고 배워.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건지.
진욱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엄마.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나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 아직 안 끝났어. 그 일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개발은 멈췄습니다. 며느리 다영이는 섬에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강민수도요.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개발사 쪽에서 연락 왔어요. 사업 철수한대요. 투자금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나 봐요. 그럼 이긴 거냐? 네. 일단은요. 일단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진욱이가 다시 섬에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나는 공사장 임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욱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냐? 네. 진욱이가 내 앞에 섰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도 뭐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진욱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 안엔 내 젊은 날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장 청소 끝나고 손에 물집 잡혀도 애 잘 되라고 빵 사가던 그때의 나. 그 애가 울면서 내 치마 잡던 그때의 애. 앉아라. 진욱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진욱아, 네 엄마. 살고 싶으면 내가 날 지켜라. 진욱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의 여자 지키지 말고, 사업 지키지 말고, 나를 지켜. 그게 효야. 엄마, 너는 늘 다른 사람 눈치만 봤어. 다영이 눈치, 세상 눈치. 근데 정작 내 엄마는 안 봤지. 맞지? 진욱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만 하지 마.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 나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늦은 효도는 없다. 엄마,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듣고 있지? 지금부터. 진욱이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45살 어른이 애처럼 울었습니다.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눈이 없었어. 소연이 같은 좋은 애를 왜 내쳤는지.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쳤었나 봐. 진욱이가 놀란 얼굴로 나를 봤습니다. 엄마, 너는 엄마 원망하지 않냐? 그때 소연이 잡았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진욱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제 탓이죠.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둘 다 잘못했네. 네. 근데 이제 와서 어쩌겠냐. 소연이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쑥국 끓여왔어요. 바지락 듬뿍 넣고 끓인 20살 때도 나한테 해주겠다며 호들갑 떨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그 냄새가 코에 닿는 순간 가슴이 확 무너졌습니다. 소연이가 그릇에 국을 담아줬습니다. 나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짭짤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 그땐 내가 너를 내쳤지. 미안하다, 소연아. 소연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만났잖아요. 어머니, 나는 내가 아까워. 진짜 며느리 삼았어야 했는데. 소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미 결혼했어요. 남편은 군청 동료 공무원이에요. 애도 둘 있고요.
큰애는 초등학교 2학년이고 막내는 유치원 다녀요. 나는 멍하니 소연을 봤습니다. 진욱이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넌, 네, 저 잘 살고 있어요. 소연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이 착해요. 저한테 잘해주고요. 애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그랬구나. 16년 전에는 많이 아팠어요. 솔직히 진욱 씨도 원망했고 어머니도 원망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괜찮아요. 지금 제 삶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거든요. 진욱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행복하다니. 진욱 씨도 다시 시작하세요. 이혼하시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세요. 고마워. 그 말, 소연이가 나를 봤습니다. 어머니, 세상이 참 좁죠? 16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처음엔 너무 놀랐는데, 지금은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힘드실 때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게 됐잖아요. 그게 저는 정말 다행이에요. 나는 소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천만에요. 우리는 그렇게 셋이 쑥국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 며칠 뒤 나는 섬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여기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땅 팔지 마세요. 나중에 같이 오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냥 가지고 계세요. 어머니 이름으로요. 그게 어머니 힘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땅은 내 이름으로 된 땅이었습니다. 내가 나로 살겠다고 처음으로 선언한 자리였습니다. 나는 섬 쪽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닷바람엔 아직도 비린내가 났지만 그 안에 이상하게도 약간의 단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옛날 젓갈 담글 때 집안 가득 퍼지던 냄새처럼요. 힘들지만 먹고 사는 냄새, 사람이 붙어 사는 냄새. 이제 이 섬은 그냥 버려진 섬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것인지도 모르게 넘겨질 땅도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땅이었습니다. 버린다는 건 말이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버릴 만한 게 있을 때 하는 소리지. 근데 나는 아직 쉽게 버려질 만큼 가벼운 년이 아니야. 소연이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셔야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응, 고맙다. 우리는 배를 탔습니다. 섬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그게 그날의 결론이었고, 그게 내 남은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은요, 버려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자기 자리를 선택할 때, 그때부터가 자기 인생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 진욱이는 며느리 다영이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다영이는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법원에서 이혼이 인정됐습니다.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나눌 재산이 없었으니까요. 진욱이는 다시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자리를 하나 구했습니다. 동네 철물점이었습니다.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계산하고 물건 정리하고 손님 응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진욱이는 이제 주말마다 나를 찾아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과일도 사오고 반찬도 사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차 마시고 TV 보고 가끔 심부름해주고 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그렇게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가끔 소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나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나 잘 지내. 너도 애들 잘 챙기고. 고맙다. 그렇게 짧은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소연이는 가끔 애들 사진도 보내줬습니다. 밝게 웃는 아이들 얼굴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입니다. 그리고 섬에 있는 땅도 아직 내 이름입니다. 팔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게 내 것이니까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날,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진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다 들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햇살 같은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